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2022년 10월 2일날 시행되었던 104회, 최종권은 105회인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104회에 대해서 전산 회계 1급 시간도 시행되는 시간 써져 있네요. 1급에 대해서 이론 문제부터 15문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아닌 거 물어보고 있어요.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단가 결정 방법, 기말 재고에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거, 이렇게 무슨 법이냐고 물어보는 거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잠깐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 기말 재고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량을 알아야 되고, 수량에다가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우선 잠깐 복습이에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실제 가서 세보면 된다,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하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기록법이라고 해드렸고, 실무에서는 두 개가 합쳐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혼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단가는 그때 사온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정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게 되면 걔를 개별법이라고 그랬었고, 개별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 개별법을 사용하는 업종이 있는데, 우리 유통업체들, 전국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포스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여기 개별법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른 나머지 그 기업들은 이렇게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 이걸 사용하기에 돈이, 원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 사용한다 그랬죠.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 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 아니 총평균법을 해야 되겠다.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 선출법.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드린 이유는, 기말의 재고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기말의 재고가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기 때문에 여기 순서대로 그 크기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꼭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또 명칭 중에서, 용어 중에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을 그냥 교재에서는, 또 문제에서는 그냥 평균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평균법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가중 평균법이라고도 쓰는 거니까 그 용어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 보니까 여기 단가 결정 방법 아닌 것은 연수합계법이네요. 연수합계법은 우리 그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 당연히 100만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 우편환 증서도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죠. 왜? 요거는 통화 대용증권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우편환 증서 5만원도 들어갈 것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여러분 기정 암기했던 거,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당좌예금, 세 번째 보통예금, 보통예금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들어갈 것이고, 정기예금은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가고, 단기 매매증권도 단기 투자자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통합규정에 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빼줘야 돼요.
동그라미 친 것만 다 합쳐보니까 100만원, 190만원, 195만원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취득 후라고 그랬어요. 유형자산 취득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때 유형자산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취득 단계에 관련돼서 아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취득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취득,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취득 후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분 단계,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들, 즉 취득 원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취득가액, 여기에 뭐를 알아야 된다?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이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항목들이므로 취득 원가의 부대 비용들을 아는 게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사용 과정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수익적 지출이냐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슈라는 얘기죠.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가 사용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계산하는 거고, 처분 과정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이론도 실기도 처분 과정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익을 계산하는 게 이슈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크게 구분했을 때. 자,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과 관련돼서 성격이 다른 것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으니까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것이고요. 건물 외벽 도색 작업하는 건 얘는 원상 복구에 의미가 있죠. 얘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파손된 타일 원상 회복,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고, 보일러 부품 부속품 교체하는 것도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것은 뭐가 되겠다? 1번, 얘는 자본적 지출로서 1번이 다른 세 가지 유형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예,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들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 여기 판관비, 비용 처리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발 단계에서부터는 구분이 될 수 있다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 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정확히 설명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다 외우셨다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대표적인 사업 결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도 뭐 했었어요? 영업권도 무형자산이었었죠. 근데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답이 되겠네요. 설명 잘못한 거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여기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이런 것들 무형자산의 순서 설명해 드렸을 때 그거 기억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형체 없고 식별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으며, 모든 자산의 공통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적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죠. 예, 세 번째 여기 보기를 보시면서도 무형자산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예제가 된 거죠. 자, 네 번째,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다 비용입니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조리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산 처리하지 않고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게 되면 지금 4번 문제 갖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좀 복습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될 수 있더란 얘기죠. 자, 4번 문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다음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 및 평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네요.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죠. 평가손익은 단기손익, 손익계산서의 항목이다. 예, 맞죠? 자, 매도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단기손익을 갖다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맞는데 단기손익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제가 어디 계정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는 자본계정이고 자본계정에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기타, 그렇죠? 포괄, 손익, 누계액의 계정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다른 건지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이 뭐가 잘못됐어요? 2번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은 뭐 워낙에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아무데나 살 수 있지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는 시장성이 없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다고 해야지 1년에 한 번이라도 거래가 돼야지 공정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뭐였었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갖다 취득할 때 그 수수료 발생하게 되면 걔는 반드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 중에서도 어떤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그거는 부대 비용 중에서 자산 취득할 때 이렇게 별도로 처리하는 계정은 단기 매매 증권이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그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요거 갖고도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서 아마 많은 복습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특별한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자본계정 나오네요.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자본 항목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금방 풀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본 잉여금이죠. 틀렸네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자본 조정이에요. 얘는 자본 조정이잖아요. 감자 차익은 감자 차익도 마찬가지로 자본 잉여금의 이익이니까 해당되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죠. 그럼 얘가 답이네요. 이렇게 자본 계정은 암기하고 계시면 너무나 쉽게 문제 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쯤 또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지 모르니 자본 계정은 세무이익까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우리 FAT 1급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던 문제들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계산해 달래요. 매출원가 계산 문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상품 계정, 총 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그리라 그랬었죠. 자, 여기다가 상품 써놓고요. 자, 주어진 대로 숫자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얼마? 기초 상품 재고액 100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500만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매입했는데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환출, 요건 여기서 빼주라 그랬었죠. 얼마를 빼주라 그랬어요? 70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단기 매입액은 400 얼마 될까요? 3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계산되는 거, 요게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얼마예요? 1030만 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얘가 매출 원가가 될 것이고 금액은 1030만 원 이렇게 됐었죠. 제가 요거 상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드렸었느냐 하면 1030만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요거 상품 계정이죠. 회계 처리할 때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배웠던 거 잘 이해를 해보세요.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상품이 감소했다는 것은 왜 없어졌을까? 판매됐다는 뜻이죠. 그럼 얘 총계정원장을 분기할 때 상품이 감소했으니 대변에 상품 감소했다고 쓰시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대변에 상품이 얼마가 감소했어요? 1030만원 이렇게 감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앞에 있는 거는 상대편 계정이라 그랬죠.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쓰란 얘기예요? 차변에 매출 원가에서 103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던 거죠. 요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라고 했으니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재무회계에서 거래 판료소와 그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차변에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거는 관두고 여기 거래 판료소 구분하는 문제를 갖다가 참 희한하게 기초과정 것인데도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차변에는 차변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대변 구분해 놓으시고요. 차변과 대변. 자, 여기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감소, 대변은 부채의 증가, 그다음에 자본은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 그다음에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했죠.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차변에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1번 차변에 비용의 발생 맞고요. 대변에 자산의 감소 얘죠. 차변 대변 연결되니까 오케이. 2번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오케이. 세 번째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요것도 진짜 부채가 감소하는데 부채가 증가한다. 이것도 되네요. 그럼 결국 지금 회계 1급에서는 거래 판료소 요거는 다 맞은 게 된 거죠. 그러면 분계가 안 맞다는 말이겠네. 자,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이 그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연회비니까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답이네 이거는. 그죠? 자,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FAT 2급이나 전산회계 2급도 신청해 놓은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근데 얘 지금 급수가 몇 급이에요? 1급이에요. 2급하고 1급이 합쳐진 거는 거죠 이제. 요거 갖고는 뭘 복습할 수 있는 거고, 회계 2급의 그 거래 판료서 복습한 거고, 그 다음에 분계는 옆에 거 보고서 분계 따져보면 되시겠죠. 두 번째 예를 보게 되면 보통 예금에 결산이자 100만원이 입금됐으면 자산이 보통 예금 증가하겠죠.
결산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하겠죠. 이렇게 맞춰보면 요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어저께까지 원가계산 다 배웠잖아요. 원가계산 문제, 기출문제 갖고 줄줄이 연습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게 과연 104회 전산회계 1급의 원가계산 문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자,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물어봤죠. 어떤 게 없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거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기말 제품 요거죠.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나와라 뚝딱. 자, 그래서 요거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거 제가 총계정 원장에서 기록하는 걸로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 복습하실 겸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될래나? 어디 됐을까? 이거 원가 계산하실 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그 원가 회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원재료 재고자산 있었다고 했었고요. 여기 제공품 이렇게 있고요. 끝에는 제품 이렇게 있다고 했었어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항상 뭐뭐가 있다? 기초 재고 있고 기말 재고는 공통으로 다 있다 그랬죠. 시험 문제에서도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 대부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말 재고, 기말 재고, 기말 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원재료는 우리가 단기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처럼 여기 단기 매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단기 매입 이렇게 써주시고요.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부대 비용 있으면 다 포함시키고요. 매입했는데 매입 할인, 애놀이, 매입 환축 다 빼줘야 되죠. 그러면 원재료 여기서 뭐가 계산이 된다 그랬었어요. 보통 부르는 명칭이 얘는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입액 또는 발생액 또는 사용액 뭐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되겠지만 원재료가 여하튼 간에 이렇게 계산되는 항목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제공품에는 원재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세 가지 필요한 거 있다 그랬었죠. 뭐뭐 있다 그랬었죠.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 세 번째는 제조 간접비.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 요 세 가지가 다 직접 모이게 된다고도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세 가지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더란 얘기죠. 그 명칭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단기 제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따가 좀 보시게 될 텐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불러요.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공품 중에서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 우리 제공품 계정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제품 계정에 여기 매입하는
상품 단기 매입처럼 상품의 단기 매입처럼 요로 똑같은 금액이 옮겨갑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같은 금액이어야 된다고도 얘기해 드렸죠. 자, 그래서 제품에서 기초 제품 재고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재고액 빼주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계산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뭐가 계산된다? 매출 원가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요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복습을 다시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세 가지 제공품이 있는 여기 기말 재고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선 나눠놓고 여기 앞에 원재료와 제공품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다 어디서 이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제품에서 나온 얘네들은 어디 찾을 수밖에 없다? 손익 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공통되는 항목도 하나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공통은 뭐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공통이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그다음에 원재료 단기 매입액, 원재료 기말 재고액, 발생액 이거 계산 다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었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것도 다 제조 원가 명세서 있다 그랬죠. 여기 제품에 관련돼서 기초 제품 재고액, 그다음에 제품의 매출 원가, 제품의 기말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지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겠죠? 자,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얘죠. 요거 해야 된 거 지금 요거니까 그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거 외워놓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원가 분류 중에서 방법하고 종류가 잘못 짝져진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원가 행태 얘기만 나왔다면 변동비 고정비 기억하라 그랬었죠.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변동원가 고정비 고정원가 이렇게 짝지어지는 게 맞고요. 통제 가능한 거는 역사적 원가라든지 예정원가라든지 우린 이런 용어 배운 적 없어요.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통제 가능원가와 통제 불가능원가 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지 뭐 역사적 원가다 예정원가다 이런 거 우리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도 질문이 많이 물어봐요. 추적 가능하다 직접 원가, 불가능하다 간접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거 관련이 있으면 뭐라고요? 의사 관련 원가, 의사 관련 원가와 그다음에 매몰 원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잖아. 근데 구분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 문제 두 문제 좀 풀어보셨고요. 자, 11번하고 12번 문제 웬일로 이건 지난번에 나왔던 어저께 풀었던 문제죠. 이거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풀었던 문제가 아니라 모양만 비슷하네요. 내용은 다 쉬운 것들이긴 하겠지만 자, 11번 문제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 계산한 거 옳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가를 우리가 이제 집계할 때는 세 가지 갖고 집계하기로 했었죠. 첫 번째는 뭐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 세 번째는 제조 간접비. 이건 워낙 우리 며칠 동안 빠른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얘도 당연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기초 원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초 원가 또는 뭐라고도 부른다? 기본 원가라고도
부르는 항목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두 개 합친 거네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원이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서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른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라고도 불러요.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부르는데 여기 직접 노무비는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요거 다 합친 거라 그랬었죠. 제조 간접비 요건 얼마예요? 20만원. 20만원하고 20만원 합치니까 40만원 되겠네요. 여기 해당되는 거 기초원가는 얼마? 30만원. 가공원가는 40만원. 예, 그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랍니다. 용어 알아들으니까 되게 쉽죠, 계산하기가. 자, 마지막 계산 문제는 이거였었고요. 여기는 요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조 건작비 예정 배부율. 이건 예정 배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봐요. 이거를 지금 제가 문제 푸는 것처럼 제가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얘는 예정 배부이고, 예정 배부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연초에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배부 기준 정해서 연초에 계산한 놓은 다음에 반영하는 건데, 배부를 하게 되면 우리 먼저 뭐부터 하라냐면 배부율부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1년 동안 발생할 제조 간접비를 예상한 거예요. 1년 동안 발생할 제조 간접비를 예상을 했고, 그 예상 발생한 금액을 뭘로 나눠줘요? 예상하는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 주면 배부율이 계산이 될 거예요 라고 이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계산해야 되죠? 배부율 계산한 다음에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배부액은 여기 배부율 위에서 계산했던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거죠. 실제 발생 배부 기준을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배부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예정 배부는 이하고 한 세트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왜?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예상이 아니라 실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 중에는 우리 그 예정 배부를 사용하고 기말에 실제 발생한 것과 제조 간접비라는 규정을 통해서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그래서 왼쪽에다가 실제 발생액 기록하라 그랬고, 대변에는 예정 배부액 여기다 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한 세트니까. 자, 요거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거 갖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여기는 다 예정 배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부율도 예정이겠고, 제조간접비도 예정 또는 예산, 이렇게 예상 뭐 이렇게 쓰는 말이겠고, 배부 기준도 얘는 연초기 때문에 다 예정이라고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배부액도 예정 배부액이 될 것이고, 배부율도 여기 예정. 근데 얘는 예정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실제라고 그랬어요.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을 갖다 곱해주라고 얘기해 드렸단 말이죠. 자, 근데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이라고 나와 있죠. 배부 기준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계 작업 시간이에요. 기계 작업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고요? 80원이래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여기 예정의 제조 간접비하고 예상한 거하고 예정 배부간 계산 결과가 얘가 얼마라고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얼마? 80원이라고 이렇게 여기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기계 작업 시간 5만 시간이라면 실제 발생 배부 기준이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5만 시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 배부래요.
여기서도 알려준 거는 빨간색으로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과대배부라고 가르쳐 줬고 금액은 13만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얘가 얼마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얘는 얼마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공식은 그대로 써놓고 여기 보기에서 주어진 것만 전 여기다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 예정 배부율은 우리 여기 예정 배부 똑같은 금액 사용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시간당 얼마가 된다는 뜻? 8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80원 곱하기 5만 시간 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금방 돼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400만 원 계산된 이 예정 배부액은 어디로 보내주면 되나요? 바로 여기 온다 그랬었죠. 똑같은 금액이니까 여기 예정 배부액은 얼마라고 써주고 400만 원이라고 써주고 과대배부라는 뜻은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더 적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금액에서 문제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예상한 게 13만 원이 많다면 실제 발생액은 얼마였겠어요? 13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87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87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설명하면서 천천히 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요 계산된 식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계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1분 안에 계산이 돼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문제 한번 연습을 해 보셨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 3문제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또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재화의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중요한 항목이라고 그랬었죠. 자, 부동산 담보 제공한 것은 맡긴 것이지 제공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요것도 까먹을 만큼은 시간은 지났으니까 충분히. 자, 우리가 부가세법에서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가세 언제 부과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경우에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로는 뭐가 됐을 때?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세 부과돼요. 두 번째로는요, 용역이 공급되면 부가세가 부과돼요. 세 번째로는 수입 재화가 공급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재화의 공급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부동산의 담보 제공이라든지 질권 설정, 조세 물납, 그 다음에 여기 써놔야 되겠네. 재화의 공급 아닌 거 지금 여기도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여기 담보로 제공하는 거 또는 질권 설정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맡겨놨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맡겨놨을 때 부가세가 붙겠다 안 붙겠다? 당연히 안 붙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더랬냐면 조세의 물납, 세금으로 물건을 갖다가 재화를 갖다가 세금으로 납부할 때 부가세 붙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면 세 번째로는 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사업을 갖다가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얘도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으므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등등 할 필요 없다고 해놨고 교재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첫 번째 게 얘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두 번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하튼 간에 그 13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제가 아까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 그랬는데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얘는 보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여기 조세 세법에 대해서 물납하는 거 여기 조세 물납이라고 물건이 아니라 조세의 물납 잘못 썼죠? 조세의 물납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해당하는 항목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수용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이렇게 수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길 내기 위한 곳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수용하게 되면 거기도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게 되면 2번이 답이 될 텐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판매자라고 가정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과세표준에 연체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얘는 돈 받을 거에 대한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붙는 거죠. 공급가액하고 즉 과세표준하고 저희가 있다 없겠다 연관성이 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매출 애누리 환입 과세표준에 얘네들은 다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매입할 때 과세표준에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부대비용의 재무회계로 따지면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에 다 포함시켜서 그 이상의 돈을 받아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번은 여기 3번이 되겠고 공급자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되면 그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겠죠?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5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 간주임대료는 예금에다 넣어놓고 과세 기간 동안에 이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간에 뭐라 그랬었어요? 예정 신고 기간이나 과세 기간이 종료돼야지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공급 시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 참고로, 요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어디 명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계약서일 때, 계약서에 있는 항목들일 때 이런 용어로 쓴다. 얘기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서 1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무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요. 여기 쉬었다가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다시 녹화하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